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남쪽에는 비가 예보됐는데 호남 지역은 오늘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일부 응급실이 성인 야간 응급 환자를 받지 않는 등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내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들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장애물에 따라 즉각 모양과 단단함을 바꾸는 바퀴를 개발했습니다. 실제 이동체에 적용했더니 추가 장치 없이도 계단을 넘나들 수 있어 휠체어나 물류 로봇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후난성 지역에 10억 마리를 좋게 넘는 하루살이떼가 나타나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되어온 현상인데 계속되는 이상 고온으로 하루살이 유충의 성숙이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종일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 한낮 기온은 31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한낮 기온이 강릉 28도, 포항 27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대부분 오전에 그치겠지만 호남 지방은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는 최고 40mm, 남부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의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어제 서울은 낮 기온이 34일 만에 3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또 먼 남해상에서 11호 태풍이 발생한 가운데 뒤이어 또 다른 가을 태풍의 북상도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찬 공기를 몰고 온 비구름은 한 달 넘게 이어진 긴 폭염 터널의 출구를 열어줬습니다. 주말 사이 해안을 제외한 내륙의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는데 서울은 38일, 세종은 무려 42일 만에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특히 어제는 비와 함께 기온이 더 떨어져 서울 낮 기온이 무려 34일 만에 3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낮 동안 구름이 햇빛을 차단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한 겁니다. 기상청은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남아있긴 하지만 내륙의 심한 폭염은 이번 주부터 기세가 한층 누그러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도는 늦더위만 예상했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화요일부터 다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가을이 시작하자마자 발생한 11호 태풍 야기는 점차 북서진해 중국 남부를 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쪽의 열대요람과 과거 허리케인 호네에서 약해진 채 날짜 변경선을 넘어 북상 중인 열대저압부까지 12호 태풍이 잇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서태평양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요. 거기다가 이제 9월 해수온도가 가장 높거든요. 또 여기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축이 현재 상층 앙상블 모델들을 보면 남쪽으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태풍이 발생해서 북상을 한다면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가을에는 한반도로 태풍의 길이 열리는 만큼 앞으로는 가을 태풍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필리핀에서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외신들에 따르면 필리핀 재난당국은 수도 마닐라를 비롯한 각지에 폭우가 내려 산사태 등으로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마닐라 동쪽 안티폴로에서 산사태로 10대 형제 2명과 20대 임신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또 어린이 3명이 홍수로 물에 빠져 숨졌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세부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흙더미에 묻혔고 10명이 다쳤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피해 지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공공기관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악천후로 국내선 항공편이 다수 취소됐고 동부와 중부 지역 여객선 운항도 중단돼 승객 2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야기의 영향으로 최대 시속 90km의 돌풍이 불고 있다며 오는 8일에서 9일쯤 태풍이 최고 등급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중국에선 한여름에 폭설이 내린 듯 하루살이떼가 도로를 뒤덮어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얗게 변한 도로 위에 사고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부서진 차들 사이로 빠져나가 보려 하지만 바퀴가 헛돌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스노우 체인을 달았고 교통경찰이 눈삽으로 도로를 열심히 치워봅니다. 그런데 차 밖으로 나온 사람들 반팔에 반바지 차림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아예 우통을 벗었습니다. 한여름에 폭설이 내린 게 아닙니다. 하얀 벌레떼가 도로를 습격한 겁니다. 满天飞舞的虫啊，好可怕呀！我疼。 9월의 첫날 밤 중국 후난성 한서우현의 위안강 위에 놓인 교량을 하루살이떼가 뒤덮었습니다. 벌레가 눈처럼 쌓여 교통이 마비되고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10억 마리는 좋게 넘는 것 같다고 추산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이맘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 탓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就最近持续高温，就促使那个幼虫大雨，就是羽化成为成虫，然后成虫它就有较强的那个趋光性。 지역 당국은 새벽 2시까지 벌레떼를 치워 이튿날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루살이는 해충이 아니라며 오히려 주변 생태 환경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응급실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응급실 의료진은 평시의 73% 수준인데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오는 4일부터 군의관이 배치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응급실 상황은 붕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전체 응급실 409곳 가운데 99%가 24시간 정상 운영하고 있고 27곳에서 병상을 축소하긴 했지만 대부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일반의 등 의사 숫자는 의정 갈등 전과 비교해 73%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오는 4일 군의관 15명을 투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9월 4일자로 배치하고 9월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 당직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에 대한 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응급실 이용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72% 늘어났었다며 이번에는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해 과부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일 응급실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는 버틸만 하다고 하지만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이탈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추석 연휴인데요. 의료계는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 운영이냐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응급실 운영 차질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합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5명은 실제로 병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종 충남대 병원은 응급실 전문의들이 이탈하면서 야간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고 강원대병원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휴직하면서 응급실 운영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크게 나은 건 아닙니다. 아주대병원은 응급실 과부하로 일주일에 하루는 야간에 CPR이 필요한 정도의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제 웬만한 환자들은 응급실로 이송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태우고 갔는데 못 들어온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연락하고 왔냐? 그냥 왔다 하면 뭐라고 한다니까요. 간호사들이. 왜 연락도 없이 그냥 왔냐고. 이렇다 보니 당장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가 걱정입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늘어날 텐데 지금 체제로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응급실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한 대학병원은 어제부터 성인 야간 응급 환자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119 구급차들이 줄지어 오던 평소의 바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성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응급실 인력 부족이 원인입니다. 전공의 이탈 후 전문의 5명이 당직을 서며 응급진료를 유지했지만 이달부터 2명이 병가와 휴직에 들어가면서 제한 운영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채용 공고를 내고 의사를 구하고 있지만 정상 운영 시점은 미지수. 불똥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튀었습니다. 환자가 몰리면서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는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강원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한림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모녀는 또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성인이 받을 사람 환자가 없다고 교수가 그러면서 인성병원이랑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요. 그냥 홍천 아산으로 가보려고요. 이명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긴 마찬가지. 앞에 중환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비인후과 그게 없어가지고 정확히 진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료 대기가 길어져 발길을 돌린 한 환자의 보호자는 의정 갈등이 하루라도 빨리 봉합되기를 바랐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살고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세종 충남대병원도 이달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아예 하지 않기로 했고 건국대 충주병원 역시 평일 야간과 주말엔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 정부는 응급실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7일 진료를 유지하되 주 1회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주대병원은 응급의료진의 피로 누적 등으로 주 1회 진료 제한을 포함해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 주 7일 진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인 환자의 경우 매주 목요일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심폐소생술 등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1회 진료 축소는 지역사회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추석 연휴에는 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 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주대병원에서는 성인 환자를 돌보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병원 측이 전문의들을 설득해 업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나 자율 로봇이 바위나 계단 등 장애물을 만나도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바퀴가 개발됐습니다. 액체 표면 장력 원리를 이용해 복잡한 기계장치나 센서 없이도 쉽게 모양을 바꿔 주행 효율과 안정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주행 중인 전동 휠체어가 높은 턱을 지나자 턱의 굴곡대로 바퀴 모양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바퀴의 단단함, 강성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장애물을 제때 파악해 원하는 즉시 강성을 바꾸는 게 가능해 주행 효율과 안정성을 모두 높였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만 저희가 선택적으로 휠을 말랑하게 만들어서 복잡한 제어 없이도 장애물이 형상에 똑같이 맞춰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연구진은 액체 방울의 표면 장력 원리를 이번 연구에 적용했습니다.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질 때 액체 방울의 가장 바깥쪽 분자 간에 당기는 힘이 큰 것처럼 바퀴의 가장 바깥 구조끼리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힘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바퀴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평지를 주행할 때도 바퀴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소음 역시 줄였습니다. 또 일반적인 계단 높이에 해당하는 18cm까지 오르내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향후에는 도시명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물류 로봇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개발한 기술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앞으로 다양한 이동 로봇과 탑승형 운송수단 등 활용 분야를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로봇 분야 1위 저널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국내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 20점이 내년 4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올라갑니다. 보령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우주정거장에서의 나의 하루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우주과학 경진대회에서 작품 20점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림들은 내년 4월 엑시엄 스페이스의 AX4 미션에 탑재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보령은 이번에 선정된 그림 20점은 이소연 박사 이후 17년 만에 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첫 미술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일부 가해자들이 어차피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는다며 자신만만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도 급격히 늘고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과거 애인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에 아들이 들어가 있던 것을 발견했다. 딥페이크 합성물 수사에 대비해 법적 조언을 주고받는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입니다. 그런데 처벌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수사기관은 잡지도 못하고 이러다 말 거다. 텔레그램 협조 없인 안 잡히니 긴장 말라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호언장담하는 것과 달리 가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88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피의자 2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허위 영상물 270여 개를 뿌린 20대 운영자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일주일 평균 9.5건이던 신고 건수가 지난주 거의 10배로 늘어났다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피의자를 특정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도 나섰습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판을 깔아준 그런 식이니까 그러한 불법적인 내용물이 게재되는 데 있어가지고 방조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 건수는 2022년 13건, 2023년 38건, 올해 7월까지 34건에 그쳤습니다. 딥페이크물 유통자들이 접속 차단 조치 전에 대화방을 폭파하는 등 재빨리 달아나기 때문인데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대화방을 더 빨리 찾아내 조치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차 가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가볍게 보고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는데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입니다. 아직 기술이 어설퍼서 아쉽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도 아닌 거 아느냐는 등의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합성 사진과 영상 좀 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게시글도 보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YTN 뉴스 보도에도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론이 과도하다는 내용부터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표현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에 대해 호들갑을 떤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결국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지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남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오게 되는 쾌감, 만족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 됐다 피해자들 이러고 있을 때 자기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익명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가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든지 그걸 만약 처벌을 하게 된다든지. 경찰에서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포스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울고 있는 피해자가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그려넣어 마치 피해자 잘못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고 뒤늦게 홍보물은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가볍게 보는 인식과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대응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과 소지, 단순 시청은 물론 2차 가해까지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쉽지 않고 2차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기존에 있는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 등의 규정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특정성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IP 추적을 통해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역시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관련 교육 강화에 나섭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전국 초중고 100곳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과정은 딥페이크 기술 이해와 범죄 유형 및 대응 방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등으로 구성되며 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이 밖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딥페이크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시청자 권익보호 플랫폼 미디인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 상담 사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브라질 당국이 소셜미디어 X를 차단하자 일론 머스크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무료로 개방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를 앞세워 브라질 대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브라질의 스타링크 고객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스타링크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25만 명은 당국의 차단 조치와 관계없이 여전히 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019년부터 저궤도를 이용하는 스타링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전 세계 인공위성의 60% 정도인 6,350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머스크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하는 X 계정의 삭제를 거부하자 X의 차단을 금지하고 스타링크의 금융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소셜미디어 X에 이어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 규제 감독기관인 아나텔은 스타링크가 연방대법원의 X 차단 명령을 따를 의사가 없다고 공개한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밝혔습니다. 아나텔은 브라질 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X를 차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스타링크의 경우 X 차단 결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상황이 이어지면 스타링크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당국이 브라질에서의 운영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군의관이 급파될 정도로 응급의료 현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거나 초중증 환자만 받는 병원이 속출하면서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에 의료 대란이 벌어질 거란 우려도 큽니다. 국민 생명에 걸린 골든타임이라는 자세로 서둘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